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67살 일본 할머니 다나카 유키코의 고백입니다. 손자를 보러 처음 찾은 서울, 10년간 두려워가지 않았던 낯선 나라. 하지만 그녀가 일주일간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들어준 청년, 김밥을 나눈 이웃들, 날씨를 걱정한 편의점 직원,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효율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사회. 귀국 후 올린 영상 하나, 조회수 1000만 회 돌파.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유키코입니다. 올해 67살이죠. 지금 저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 안에 앉아 있어요. 창밖으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 커피는 벌써 식어버렸어요. 마시려고 했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냥 들고만 있었나 봐요. 내가 지금 왜 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답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믿기지가 않네요. 제 딸이 한국으로 시집간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었죠. 왜 하필 한국이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제가 잘 모르는 나라였으니까요. 뉴스에서 본 것, 역사책에서 읽은 것들이 전부였어요. 가까운 나라지만 제게는 너무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자란 저에게 해외는 늘 불편한 곳이었어요. 낯선 언어를 배워야 하고 낯선 음식을 먹어야 하고 낯선 규칙을 따라야 하죠. 평생 일본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딸이 한국으로 간다니.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딸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딸이 행복해 보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컸으니까요. 1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서울에 가지 않았어요. 딸이 1년에 한두 번 도쿄로 왔죠. 엄마도 한번 놀러 오세요. 딸이 말할 때마다 저는 핑계를 댔어요. 바쁘다, 몸이 안 좋다, 날씨가 안 좋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어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웠습니다. 딸의 초대를 거절할 때마다 미안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새벽 3시였죠. 화면 속 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피곤해 보였지만 눈만큼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들려. 그리고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 보여드릴게요. 빨갛고 작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꼭 쥔 주먹, 감긴 눈, 작게 떨리는 입술. 그 순간 제 마음속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를 직접 봐야 한다. 안아봐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는 젊은 한국 여성이 앉아 있어요. 긴 머리에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죠.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한국 가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쿄에서는 비행기 안에서 옆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네, 손자를 보러 가요. 아, 그러시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어요. 축하드려요. 처음 만나는 손자시죠? 걱정 마세요. 서울 사람들 다 친절해요. 길 잃으면 물어보시고 뭐든 편하게 하세요. 다들 도와줄 거예요. 다들 도와줄 거예요. 이 말이 묘하게 귓가에 남았어요. 일본에서라면 조심히 다녀오세요. 혹은 힘드시겠네요.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모르는 저를 이미 그녀의 우리 안에 포함시킨 거죠.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껴안으며 심호흡을 했어요. 가방 안에는 손자를 위한 작은 선물들이 들어있어요. 옆자리 여성이 이어폰을 꺼내며 다시 미소 지었어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편히 가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녀의 친절이 고마웠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를 나는 이 비행기처럼 저도 지금 경계를 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넘지 못했던 선을 지금 넘고 있어요. 두려움의 선, 편견의 선, 익숙함의 선을요. 승무원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어요. 식은 커피 대신 그 차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딸이 있고 손자가 있으니까. 비행 시간은 2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는 긴 여행의 시작입니다. 손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는 처음으로 이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하지만 그곳에는 제 딸이 있고 제 손자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을 지나가고 있어요. 곧 한국 땅이 보이겠죠. 저는 가방 속 손자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작은 곰인형과 아기 옷, 그리고 일본 전통 부적.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도쿄보다 조금 더 차갑고 건조했어요. 가을 끝자락의 서울 공기는 제 피부에 낯설게 닿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긴 줄에 서서 저는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봤더니 한국어로 물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저는 당황해서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관광입니다. 손자를 보러 왔어요. 심사관은 잠시 멈추더니 서툰 일본어로 말했어요. 아, 손자. 좋아요. 환영해요. 그러고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이곳 사람들이 나를 환영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여권을 받아들고 입국장으로 나왔어요. 짐을 찾고 나서 딸과의 약속 장소를 찾아야 했어요. 딸은 문자로 4번 출구에서 만나자고 했죠. 하지만 표지판이 너무 많았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A, B, C. 한글과 숫자가 뒤섞여 있었고 화살표는 사방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같은 길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지나갔고 저는 그저 서서 표지판을 올려다봤어요. 한글 글자들이 둥글둥글했지만 저에게는 암호처럼 느껴졌죠. 그때였어요. 검은 야구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20살쯤 돼 보였어요. 배낭을 메고 있었죠. 도와드릴까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찾을 수 있어요. 도쿄에서는 모르는 사람의 접근이 곧 부담이거든요. 뭔가 갚아야 한다는 무게가 따라오니까요. 하지만 그는 제 무거운 캐리어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무거워 보이는데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 가세요? 4번 출구요. 제가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딸이 가르쳐준 몇 안 되는 단어였죠. 아, 여기서 좀 멀어요. 따라오세요. 그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를 따라 걸었어요. 거절할 틈도 없었어요. 걸으면서 그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여기 인천공항 처음이세요. 복잡하죠? 저도 처음엔 헤맸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그는 제 캐리어에 붙은 일본 항공사 태그를 봤나 봐요. 네, 도쿄에서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 처음이시죠? 좋은 곳이에요. 맛있는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아요. 며칠 계세요? 그는 밝게 웃었습니다. 일주일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5분쯤 걸었을까요? 4번 출구가 보였어요. 저는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죠.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잘 다녀가세요. 서울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어요. 이름도 묻지 않았고 저도 묻지 못했어요. 그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나는 언제부터 도움을 경계하게 됐을까? 도쿄에서는 타인의 친절이 불편했어요. 뭔가 갚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청년의 눈빛에는 대가를 바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도와준 것뿐이었습니다.
딸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엄마. 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서울에서의 첫 포옹이었어요. 딸의 품에서 낯선 비누 향이 났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높은 빌딩들, 빠르게 달리는 차들, 네온 사인이 가득한 거리.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더 화려하고 더 시끄러웠죠. 간판의 글씨들이 더 크고 밝았어요. 호텔 프론트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저를 보더니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서울 처음이세요. 편히 쉬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일본인인 걸 알았을까요? 아마 제 옷차림이나 캐리어를 봤나 봐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공항에서 길을 잃었지만 누군가 도와줬어요. 무거운 짐을 들어줬고 길을 안내해줬어요. 이름도 모르는 청년이 베푼 작은 친절. 그것이 이 도시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손자 선물을 꺼내 다시 확인했어요. 내일이면 손자를 만나겠죠.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밤늦도록 빛나고 있었어요. 첫날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손자를 보러 가는 날이었죠. 저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딸의 집은 성수동 골목에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작고 오래된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도쿄의 깔끔한 주택가와는 달랐어요. 골목은 좁았고 담벼락에는 낙서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의 집은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창문마다 초록색 화분이 줄지어 있었어요. 현관문에는 노란 쪽지가 붙어 있었죠. 택배 기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문 앞에 놔주세요. 저는 그 쪽지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걸 굳이 써야 하나? 택배는 당연히 배달하는 건데. 도쿄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문을 열자 딸의 남편이 나왔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엄마, 손자예요. 빨갛고 작은 얼굴, 꼭 쥔 주먹.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안아봐도 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죠. 딸이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따뜻하고 가벼운 무게. 이 작은 생명이 제 손자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속삭였어요. 잘 왔구나, 작은 아기야. 점심때가 되었어요. 저는 간단히 먹겠다고 했지만 딸은 이미 식탁을 차려놨어요. 빨간 김치, 된장찌개, 밥, 그리고 여러 반찬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망설여졌어요. 된장찌개에서 마늘 냄새가 강하게 올라왔어요. 김치는 빨갛고 매워 보였죠. 저는 물을 먼저 마셨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익숙해지면 중독돼요. 저도 처음엔 못 먹었는데 이제 이거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딸의 말투가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식 억양이 섞여 있었죠. 그걸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는 뜨겁고 짰어요. 김치는 정말 매웠죠. 하지만 딸이 지켜보고 있어서 계속 먹었습니다. 맛있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식사 후 딸은 설거지를 하며 이웃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한국어로요. 유창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딸을 보며 저는 낯선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딸일까? 저녁이 되자 딸의 남편 회사 동료 몇 명이 들렀어요.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죠. 그들은 소주와 치킨을 가져왔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일본 어디세요? 한 남자가 물었어요. 도쿄요.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아, 도쿄. 좋은 곳이죠. 저희 신혼여행 갔었어요.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지만 어색했습니다. 그들은 시끄러웠어요. 웃음소리가 크고 말이 많았죠. 딸도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밤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저는 딸과 단둘이 남았어요. 딸의 남편은 아기를 재우러 들어갔죠. 엄마, 한국 어때요? 딸이 물었어요. 좋아.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정말이요? 불편한 거 없어요? 딸이 다시 물었어요. 없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불편했어요. 음식도 냄새도 시끄러운 분위기도. 무엇보다 이 낯선 집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딸의 모습이 서운했어요. 딸이 한국어로 전화하고 김치를 담그고 이웃과 반찬을 나누는 모습. 그 모든 게 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내 딸이 나보다 이 나라를 더 편하게 여기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하고 싶어요? 딸이 물었어요. 손자랑 있을래? 저는 대답했어요. 딸이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딸의 집 작은 방에서 잤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할까? 딸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적응하지 못하는 걸까? 창밖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딸이 달래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노력해야지. 딸을 위해서라도. 첫 방문의 밤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딸의 남편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딸이 저를 초대했죠. 엄마도 같이 가요. 회사 사람들이 어머님 뵙고 싶대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그럴 수 없었어요. 홍대 근처 고깃집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연기와 소음이 저를 맞았습니다. 큰 테이블에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일어나서 인사했죠. 어머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한 남자가 제 팔을 잡고 자리로 안내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도쿄에서는 회식에서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지 않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했어요. 삼겹살이라고 했죠. 기름이 튀고 연기가 올라왔어요.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옷의 냄새가 배 것 같았어요. 어머님, 소주 한잔 하시죠. 옆자리 여직원이 제 잔에 소주를 따랐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요. 괜찮아요. 조금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제 잔을 채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저도 따라 들었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소주는 독했어요. 목이 따가웠습니다. 고기가 익자 누군가 제 앞접시에 고기를 올려줬어요. 어머님 드세요. 많이 드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일본은 회식 문화가 어때요? 한 남자가 물었어요. 조용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 우린 시끄럽죠. 그가 크게 웃었어요. 우린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확실히 놀거든요. 어머님도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저는 편하지 않았어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누군가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웃고 누군가는 계속 제 잔을 채우려고 했죠. 어머님, 일본 어디 사세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도쿄 시부야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 시부야. 거기 한번 가봤어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그는 신나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었어요. 고기가 끝나자 냉면이 나왔고 냉면이 끝나자 또 다른 안주가 나왔어요. 술잔도 계속 돌았죠. 제 앞접시는 누군가 계속 채워줬고 제 잔도 비우기 전에 채워졌어요. 어머님 불편하시죠? 옆자리 여직원이 작게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봤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가끔 이게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그녀의 솔직함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불편하다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또 정이에요, 정. 그녀가 웃었어요.
처음엔 부담스럽지만 익숙해지면 이게 좋아요. 정.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딸도 그 말을 했었죠.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저도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소주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따뜻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누군가 제 잔을 채워줬고, 누군가 웃게 만들어줬어요. 어머님, 손자 정말 이쁘더라고요. 딸의 남편 동료가 말했어요. 저희 애들이랑 놀게 해야겠어요.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회식은 밤 10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나올 때 모두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또 뵈어요. 한국 좋아하셨죠? 다음에 또 오세요.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물었어요. 엄마 어땠어요? 피곤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나쁘지 않았어.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딸의 집 작은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오늘 회식은 확실히 도쿄의 회식과 달랐어요. 더 시끄럽고 더 가깝고 더 불편했죠. 하지만 동시에 더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했어요. 제 잔을 채워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게 웃어줬어요. 그 안에는 거리가 없었어요. 불편한 친절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친절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창밖에서 밤늦은 서울의 소음이 들렸어요. 자동차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편의점 문 열리는 소리. 시끄러웠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오후 딸의 이웃이 저를 초대했어요. 동네 엄마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했죠. 딸이 제 등을 떠밀었어요. 엄마 가봐요. 재밌을 거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일본에서는 이웃과 이런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쿄에서는 모두 자기 삶에 바빴고 선을 지켰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도 가벼운 인사만 나눴죠. 하지만 딸이 계속 권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오후 3시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어요. 이미 6명의 엄마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자 무언가를 들고 왔더라고요. 김밥, 떡, 과일, 커피. 어머님 오셨어요. 한 젊은 엄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일본에서 오셨다며요. 환영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말라며 자리를 내줬어요.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만든 김밥, 집에서 만든 떡, 과일, 그리고 따뜻한 차. 모두 집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한 엄마가 방석을 내밀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앉았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주제는 아이들이었어요. 누구네 아이는 밤에 안 자고 누구네 아이는 밥을 안 먹고 누구네 아이는 유치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요.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요즘 애가 밤에 앉아서 미치겠어요. 한 젊은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못 자니까 낮에 졸려 죽겠어요. 우리 애도 그랬어요. 옆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하루 봐줄게요. 언니 좀 쉬어요. 정말이요. 젊은 엄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연하죠.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녀는 웃으며 김밥을 건넸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놀랐어요. 저렇게 쉽게 도움을 주고받다니. 부담이나 계산 없이요. 도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어머님, 일본은 어때요? 한 엄마가 저에게 물었어요. 거긴 엄마들끼리 서로 도와줘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도쿄에서는 이웃의 피곤함을 묻지 않았거든요. 묻는 순간 부담이 되니까요.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였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았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다들 바쁘니까요. 여기도 바빠요. 한 엄마가 웃었어요. 근데 바쁠수록 서로 도와야 살 수 있어요. 혼자는 못해요, 진짜. 맞아요. 다른 엄마가 맞장구 쳤어요.
저번에 제가 아플 때 옆집 언니가 우리 애 데려가서 저녁 먹여줬어요. 진짜 고마웠어요. 당연한 거지. 그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엔 내가 부탁할게요. 그들은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이들은 도움을 주고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죠. 함께 사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김밥 드세요. 한 엄마가 제 앞접시에 김밥을 올려줬어요. 그냥 드세요. 오늘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손자 돌보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 단순한 말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김밥을 입에 넣었어요. 간이 딱 맞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저도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자 이야기, 딸 이야기, 도쿄 이야기. 그들은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궁금한 걸 물어봤고 제 대답에 공감해줬어요. 어머님도 힘드시겠어요. 한 엄마가 말했어요. 딸 낯선 나라 보내고 멀리서 걱정만 하시고. 그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많이 걱정했어요. 당연하죠.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때요? 딸이 행복하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해 보여요. 그럼 됐어요. 그녀가 웃었어요. 우리가 잘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사람들은 제 딸을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낯선 외국인 며느리를 이웃으로 받아들였어요. 모임은 2시간쯤 이어졌어요. 헤어질 때 한 엄마가 제게 떡을 싸줬어요. 집에 가져가세요. 아직 많아요. 저는 사양했지만 그녀는 제 손에 봉지를 쥐어줬어요. 그냥 받으세요. 다음에 오실 때 뭐 좀 가져오시면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물었어요. 엄마 어땠어요? 따뜻했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엄마들이 싸준 떡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함께 사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걸 자연스럽게 여겼어요.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요. 도쿄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이곳에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어봤어요. 딸은 병원에 가야 했고 손자는 시어머니가 봐주기로 했죠. 저는 처음으로 혼자 이 도시를 경험했습니다. 서울은 놀라울 만큼 빠른 도시였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계산은 한 번의 터치로 끝났어요. 휴대폰만 대면 됐죠. 택시도 앱으로 불렀어요. 지도를 보며 목적지를 입력하니 3분 만에 차가 도착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았어요. 딸이 추천한 곳이었죠. 주문은 테이블 위 태블릿으로 했어요. 사진을 보고 누르면 됐어요. 10분 만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빨랐어요. 도쿄보다 더 빨랐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속도가 아니었어요. 그 모든 기술 뒤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가져온 직원이 말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일본 분이시죠? 김치 괜찮으세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웃으며 물을 더 따라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인사했어요. 잘 드셨어요. 또 오세요. 그 짧은 대화가 기계적이지 않았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편의점에 들렀어요. 물을 사려고요. 계산대에 선 저에게 직원이 물었어요. 봉투 필요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날씨 춥죠. 조심히 다니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이런 대화가 사치였어요. 빠르게 계산하고 빠르게 받고 빠르게 떠나는 게 전부였죠. 효율이 최우선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간을 들이는 일이 관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갔어요. 혼자 차를 마시고 싶었거든요. 주문을 하려는데 한국어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메뉴판을 가리키며 어색하게 웃었죠. 아메리카노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분이세요? 그가 물었어요. 네, 도쿄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 반가워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는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급하게 다음 손님을 받지 않았어요.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바빠 보였지만 누군가는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포옹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 일본. 좋은 나라죠. 여행 오셨어요? 아니요, 손잡으러 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 그럼 행복하시겠네요. 그가 웃었어요. 손자가 최고죠. 저도 손주 셋 있어요. 그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손주 이야기, 서울 이야기, 추천할 만한 곳들. 저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짧은 대화가 외로움을 녹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말했어요. 서울 좋아하셨어요. 또 오세요. 손주 자주 보러 오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내렸어요. 그의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불빛들, 움직이는 차들, 사람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속도 속에 온기가 있었어요. 기술은 빠르지만 사람은 따뜻했어요. 배달원이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고 편의점 직원이 날씨 조심하라고 했고 택시 기사가 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도쿄는 효율적이에요. 모든 게 빠르고 정확하죠. 하지만 그 효율 속에서 사람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화가 줄고 관계가 얕아지고 각자의 삶만 남았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빠르지만 따뜻했어요. 기술이 발달했지만 사람이 먼저였어요.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만 그 뒤에는 항상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저는 손자 사진을 봤어요. 딸이 보낸 사진이었죠. 작고 빨간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겠죠. 빠르지만 따뜻한 도시에서요. 나쁘지 않아.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오히려 좋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울이 낯설지 않았어요. 이 도시의 속도에, 이 도시의 온기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앞서는 곳. 그게 바로 이곳이었어요. 귀국 전날 밤이었어요. 아기를 재운 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성수동의 밤 풍경이 보였죠. 작은 카페들의 불빛, 골목을 걷는 사람들, 편의점의 네온 사인. 엄마 차 한잔 할래요? 딸이 물었어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차를 가져와 제 옆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밤 11시였지만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누군가의 웃음소리, 자동차 소리, 먼 곳의 음악 소리. 엄마, 한국 어때요? 딸이 조용히 물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공항에서 만난 청년 회식 자리의 웃음, 엄마들의 따뜻한 김밥, 배달원의 인사, 택시기사의 한마디.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안에서 뒤엉켜 있었어요. 달라.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많이 달라. 어떻게요? 딸이 물었어요. 너무 시끄럽고.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따뜻해. 피곤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 딸이 웃었어요. 엄마, 그게 한국이에요. 피곤할 만큼 따뜻한 나라. 피곤할 만큼 따뜻하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딸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너무 많이 물어보고 너무 많이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안 그랬으니까.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게 정이더라고요. 딸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불편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없으면 외로워요. 도쿄에 갈 때마다 느껴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뭔가 허전해요.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엄마는 도쿄가 편하시죠? 딸이 물었어요.
그렇지. 저는 대답했어요. 익숙하니까. 근데요. 딸이 저를 봤어요. 외로워.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도쿄는 편한데 외로워. 아파트에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길에서 사람들 마주쳐도 눈도 안 마주치고 각자 살아.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느끼셨구나.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 와서 느꼈어. 내가 뭘 잃고 살았는지. 뭘 잃었는데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걸 잃고 살았어. 딸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엄마 자주 오세요. 손자도 보고 여기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겠다. 저는 웃었어요. 김치도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딸이 크게 웃었어요. 진짜요. 대단한 발전이에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엄마, 한국은 효율의 나라가 아니에요. 딸이 말했어요. 정의 나라예요. 빠르지만 따뜻하고 시끄럽지만 외롭지 않아요. 그게 이 나라의 기술이에요. 정의 나라.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 정이 엄마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딸이 이어갔어요. 너무 가까워서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그게 또 따뜻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이해했어요. 왜 딸이 이곳에서 행복한지. 왜 이곳 사람들이 바쁜데도 웃는지. 왜 낯선 저에게 친절했는지. 엄마, 다음엔 더 오래 있다가요. 딸이 말했어요. 그래. 저는 대답했어요. 한 달쯤.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엄마들 모임에도 자주 나가시고. 응.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자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서울에서 가볼 곳들. 대화는 끝이 없었어요.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이 도시는 밤에도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은 효율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 나라라는 걸. 그리고 그 정은 이 나라의 가장 오래된 기술이었어요. 기계보다 오래된, 시스템보다 강한 기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낯설지 않았어요. 딸이 사는 이곳이 이제는 조금 편안했습니다.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딸이 싸준 김치가 들어있었고 가방에는 손자 사진이 가득했죠.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이 비행기를 탈 때와는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그리움이 있었어요. 도쿄에 도착했어요. 시부야의 제 아파트로 돌아왔죠. 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이상하게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서울에서는 밤늦도록 소음이 있었어요. 사람들 웃음소리, 자동차 소리, 먼 곳의 음악. 하지만 여기는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했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시부야의 밤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갔고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어요. 그때 떠올랐어요. 서울에서의 순간들이요. 공항에서 짐을 들어준 청년, 회식에서 제 잔을 채워준 사람들, 엄마 모임에서 김밥을 건넨 이웃들, 편의점 직원의 인사, 택시기사의 대화.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부야에 사는 다나카 유키코입니다. 67살이에요. 최근에 한국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손자를 보러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기 전엔 두려웠어요. 낯선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10년 동안 딸이 초대해도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자가 태어나고 용기를 냈습니다. 영상을 찍으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울은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가까웠고 음식은 강했고 밤은 늦었어요. 처음엔 불편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느꼈어요. 이곳은 따뜻하다고. 저는 카메라를 보며 계속 말했어요. 공항에서 길을 잃었을 때 모르는 청년이 제 짐을 들어줬어요. 이름도 묻지 않고요.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엄마 모임에서 이웃들은 제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편의점 직원은 날씨를 걱정했고 택시 기사는 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이 앞서는 나라였어요. 빠른 배달보다 따뜻한 인사가 먼저 왔어요. 효율보다 관계가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영상은 3분쯤 이어졌어요. 저는 제 솔직한 마음을 담았어요. 편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올렸습니다. 유튜브예요. 구독자도 없는 제 채널에요. 영상 제목은 간단했어요. 67세 일본 할머니가 본 한국.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알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댓글이 수백 개였어요. 조회수는 10,000회를 넘었어요. 며칠 후엔 100만, 일주일 후엔 10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화상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어요. 한국은 제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되찾게 해준 나라라고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설렜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나카 할머니 환영합니다. 지금 저는 2달에 한 번씩 서울에 가요. 손자를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김치를 담그고 엄마 모임에 참석해요. 유튜브 채널도 계속하고 있어요. 구독자는 50만 명이 넘었죠. 이 여행은 손자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되찾으러 간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서울의 시끄러운 골목에서, 엄마들의 따뜻한 김밥에서, 택시기사의 짧은 대화에서요. 67살에 시작한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두려움을 용기로, 편견을 이해로, 외로움을 정으로 바꿔줬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국경은 마음속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국경은 용기만 있으면 넘을 수 있다는 걸요. 다음 주면 다시 서울에 가요. 손자 100일 잔치가 있거든요. 서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